안녕하세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의를 맡게 된 정태상 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보상법규 과목은요, 두 파트로 나뉘어요. 사실은 감정평가사법이랑 부공법이랑 보상법이 우리의 주 컨텐츠인 세 개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행정법을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의 첫 번째 파트는 행정법 파트에 대한 설명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법 전반에 통용되는 논리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행정법에 우리 시험이랑 관계없는 예를 들어 경찰행정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세세한 행정법 파트의 논리까지 다루진 않고 우리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진짜 중요한 논리들만 다룰 겁니다. 그걸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우리 시험이랑 관련된 행정법 쟁점들 위주로 공부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법 들어갈게요. 행정법은 행정작용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구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제법은 뭐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그런 권리구제와 관련된 거고요. 행정작용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행정작용이라고 하면 액션 행위들을 말하거든요. 행정과 관련된 행위들, 어떤 행위들이 있느냐, 아무튼 행정작용법이라고 하고 행정구제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시험에 필요한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무슨 구분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가고 일단 행정작용법의 첫 번째 파트는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파트입니다. 법원이라고 하면요, 이것도 되게 또 복잡한 용어인데 그냥 법의 종류, 유형,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에 대한 답이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용어예요. 아무튼 행정법 파트에서 법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어기면 위법한 행위가 될 것이고, 뭔가 이제 규칙 같은 걸 어겼는데 규정을 어기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규정이 법이 아니라면, 이 법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그 규칙은 어겨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법원이라는 거는요, 어떤 규칙이나 규정 그런 것들이 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정법이죠. 행정법. 지금 우리 보상법, 토지보상법, 감정평가사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 다 행정이 개입되는 퍼블릭한 영역의 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이라고 하고요. 행정이 개입되는 영역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이에요. 법치행정의 원칙은 굳이 세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아카데믹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법치행정의 원칙 직관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쪼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법을 준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원칙은 법에 근거한 행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치행정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을 어긴 상태로 행정 제도를 수행한다든지 하면 그 행정을 수행한 그 업무는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법치행정의 원칙의 가장 큰 직관적으로 가장 큰 대원칙 하나는 법을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그걸 우리는 좀 학술적인 용어로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우위에 있다.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 라는 원칙이에요. 상식적으로 와 다 아시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에 근거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행정이란 건 뭐 국민의 세금을 이제 원천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 행정이 뭔가 행정의 세세한 것들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도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침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아무튼 행정은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면 누군가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받는 사람은 좋겠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이면에는 보조금의 원천이 되는 세금을 내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허투루 지급해서는 안 되고, 웬만하면 법에 근거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한테 쓰이게 되는지 법에 근거를 두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법에 근거한 행정이어야 한다. 그런 거고요. 그거를 조금 아카데믹한 용어로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유보라는 단어는 또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어려운 단어는 간단하게 바꿔 설명드려도 되겠죠. 유보라고 하면 근거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된다는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아무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모든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법치행정의 원칙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더라. 하나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하나는 법에 근거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그걸 우리는 학술적인 용어로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각각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답안에 적어야 되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우리 기출에 나온 적 있는 거는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우위의 원칙은 굳이 무슨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고, 법률 유보의 원칙, 요거는 우리 최근 10년 동안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험에 자주 나왔다고, 물론 우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 게 중요한 거긴 하죠. 하지만 우리 행정법 파트는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개별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법 파트를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걸 논리만 충실히 가져가서 개별법 이해를 할 때 더 잘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 답안지를 쓸 때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마인드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리걸 마인드 같은 거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때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법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논리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암기할 대상은 아닌데 이게 무슨 원칙인지, 왜 이런 원칙이 나오는지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의 대상은 아니에요. 실제로 법률 유보의 원칙은요, 일반 행정법에서 하면 이걸로 몇 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학설이 어떻고 판례가 어떻고 되게 그렇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세세한 거는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우리 행정기본법이라는 행정법의 전반적인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데,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최근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행정기본법의 제8조에 따르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법치행정의 원칙이 뭐냐라고 봤더니 행정작용이라고 하면 액션, 영어 스펠링 맞죠? 퍼블릭한 액션은, 그런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 우위의 원칙.
그렇습니다.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더 중요한 건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는 원칙이었고, 세 가지 케이스가 우리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었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한테 이제 권리를 제한하면 제한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애초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놔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 생명, 신체, 재산과 같은 권리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보장되고 있던 기본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좀 침익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없었던 의무를 부과한다. 그때도 침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침해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좀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할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누가? 입법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 원칙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법률 우회 원칙은 말 그대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법률 유보의 원칙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헌법 37조 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근거한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어떤 행위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헌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헌법 37조 2항을 가보면요, 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대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대요. 그것도 무조건 법률이 있으면 무조건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으로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요 밑에 여기 네 줄이 헌법 37조 2항의 문구예요. 이 문구에서 우리는 법률 유보 원칙을 이렇게 추론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 이런 원칙이고요. 이걸 달달 외우는 거는 외워야 돼요. 결국은 외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결국은 법학시험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지만 분량을 채워서 답안을 쓸 수 있고, 채점을 할 때도 교수님이 보다 이제 우호적으로 채점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암기는 처음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공부가 좀 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다가 이제 지금 당장은 책을 보면서 써야 하지만 결국은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내가 이 내용을 암기만 할 수 있다면, 외워놓고 내 머릿속에 넣을 수만 있다면 나 이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렇게 문제풀이에 좀 자신이 생긴 시점에 그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더라,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게 있다더라, 그 원칙은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 어기면 위헌이라더라. 요 정도 좀 일상생활 용어를 섞어도 괜찮으니까 누구한테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법률의 근거, 행정권 발동, 아까 우리 행정기본법에 있던 표현으로는 행정작용이었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고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한 것이라더라.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특히 여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예전에 학설에 논의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론으로 채택하게 될 게 중요사항 유보설이라는 건데요. 견해 대립이 예전에 견해 대립이 있었어요. 치매 유보설, 전부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다른 말로는 본질성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견해들도 있었지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침익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만 필요하다. 어디까지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침익적인 행정을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침익적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침익적인 경우예요. 그런 침익적인 경우에만 유보가 필요하고 침익적이지 않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걸 수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익적인 경우에는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뭘 뭐 환급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게 치매 유보설이에요. 치매 유보설에 따르면 국가한테 상대적으로 좀 자유가 많이 부여가 되겠죠. 무엇에 비해서? 이 전부 유보설에 비해서. 전부 유보설은 침익적인 거는 당연하고 급부행정이라는 거 아까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겁니다. 부를 급하는 뭐 공급하는 그런 거예요. 부를 공급하는 행정, 보조금 지급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상대방에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말로 수익적인이라고 합니다. 수익적인 행정을 할 때도 모든 경우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수익적인 거는 국민의 세금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부유보설은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법치 만능주의 같은 거예요. 반드시 법률대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은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치매 유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다수 견해는 침익적인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수익적인 경우에는 뭐 경미한 뭐 자잘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굳이 법률에 두지 않아도 되고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의 경우에 하나여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본질성설. 이게 다수 견해고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 아까 우리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여기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그리고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요 문구가 들어오게 된 입법자들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입법자들은 수익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모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나여 모든 걸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해버리라고 하면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행정도 사회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행정이 그때그때 좀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까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두고 행해라고 하면 오히려 법대로 행정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입법자들은 그런 걸 고려해서 수익적인 행정 작용 중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나여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라고 우리 입법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정리하면요, 어디까지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행정이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 침익적인 것에 한한다, 전부 있어야 된다, 침익적인 것 플러스 본질적인 것들은 중요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본질성설이 다수 견해고 우리 판례도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어요. 헌재가 그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요. 대법원은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시행인가 아시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가를 내려주는 행위예요. 행정청 직관적으로는 누군지 아시겠죠? 뭐 시군구청장이라든지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 행정법에서는 또 중요한 개념, 행정청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을 갔을 때,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항고소송이라고 뭐 취소소송이나
무효동 확인 소송이나 그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피고로 뭐 행정청이라고 우리 법전에 명시가 돼 있어서 행정청이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평 보상법규를 보상법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제 아카데믹한 분류는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 행정 주체가 뭐니 행정청이 뭐니 모르셔도 됩니다. 행정청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죠? 그러시면 된 거예요. 행정청은 네, 행정기관을 이야기하고요. 주로 시군 구청장 아니면 국토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려주면 근데 우리에게 조금 이제 도정법이라고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거는. 근데 그걸 보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오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동의, 뭐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토지 면적의 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동의 요건을 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어요. 국회가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회가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다시 대법원은 행정청이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본질성설 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헌법재판소 또한 국가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네, 이것도 좀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 그런 게 있죠. 뭐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고 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려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자기 스스로가 뭐 정해야 되는데 너무 인구가 많고 뭐 사회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 대의제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뭐 있는데 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철학적인 내용들은 필요 없죠.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국회의원들, 국회가 정해야 되는 내용들은 본질적인 사항들이다. 본질적이지 않은 사항들은 굳이 국회가 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에 맡겨도 될 것이다. 그게 국가와 공동체와 구성원을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 이해되시죠? 아무튼 본질성설로 갑니다. 우리는 검토. 참고로 검토라는 목차는 보세요. 학설이 있고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쟁점이라고 하면 다툴 쟁이죠. 다툼이 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학설이 있고 학설의 다툼이 있고 판례의 다툼이 있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학설은 교수님들이 하는 게 학설이고 판례는 사법시험을 합격하시고 경험을 갖추신 대법원 아니면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에서 내려준 결정 같은 게 판례예요. 판례, 레는 이그젬플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요. 나름의 권위가 있고 나름의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학설도 보고 판례도 봤더니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더니 수험생 내 생각에는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목차가 검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강사들이 미리 검토를 내려줘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내리는 결론이 아니고 교수님들의 이제 우리 수험계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교재들을 취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검토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항상 교수님 말대로 가면 크게 틀리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검토. 내가 이 학설을 보고 판례까지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 헌법 37조 2항은 그렇죠. 학설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법조문을 먼저 따져야 되죠. 법조문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학설을 보고 판례를 봤더니 내 생각에는 헌법 37조 2항의 문구도 생각하고 행정기본법 8조도 8조의 이 문헌이라고 하는 건 문구를 이야기합니다. 문구, 내용, 취지, 입법 취지, 그리고 다른 개별 법률과의 법체계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니까 침익적인 행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네, 저는 이 학설과 판례와 우리 관련된 법조문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본질적인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되는구나. 하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은 굳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진 않겠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고 근데 법률 우위의 원칙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 간평시험에는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데 그 용어를 답안지에 쓸 일은 없어요. 그런 의미고요. 넘어갈게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을 설명드릴 건데 이런 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조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법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행정법의 법원, 퍼블릭한 영역에서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 유형들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요. 법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습니다. 네. 불문법. 불문법. 성문법은 이제 성문법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죠? 명문의 법률이 있는 우리 헌법이라든지 법률 무슨 뭐 토지부상법 아니면 토지부상법 시행령 뭐 시행규칙 여러분에게 친숙한 걸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같은 명문의 법 규정이 있는 것을 우리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문법을 어기면 당연히 위법하게 되겠죠. 아무튼 OT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이 있다. 그리고 불문법이 있다. 네. 사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우리 간평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만 가지고 따박따박 문제 상황에 대해서 법조문만 따박따박 적용할 줄 알아도 명가락은 가능하거든요. 그것만 이런 불문법, 이런 어려운 학술적인 그런 건 모르신다 하더라도 법조문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따박따박 적용할 줄 알면 우리 시험에 40점, 50점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 40점, 50점에서 더 넘어서 60점으로 넘어가려면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성문법이지만 불문법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법의 이제 성문법 전체를 아우르는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따지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것도요, 사실은 불문법의 일종이에요. 지금의 행정기본법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오피셜하게 입법자들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법조문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조문에 넣어주셨지만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최근에 생긴 거고 옛날에는 헌법 37조 2항에서 이런 각종 헌법에 흩어져 있는 헌법의 법조문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서 이거 원칙으로 삼자. 굳이
명문의 법조문으로 딱 오피셜한 용어로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법으로 보도록 하자. 네, 그런 것들이 불문법인데 법치행정의 원칙이 가장 대표적인 불문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행정기본법에 용어가 들어와 있어서 더 이상은 불문법이라는 용어를 쓰기 조금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우리 법이라고 하면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고 우리한테는 결국 마지막에 시험장 들어갈 때는 성문법들을 잘 준비하시면 되는데 성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문법의 논리를 성문법의 기저에 깔려있는 커다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문법을 공부하셔야 된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결국은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일단은 불문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불문법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불문법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부르는 뭐 비례 원칙, 뭐 신뢰 보호 원칙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조리라는 것도 있고요. 조리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아무튼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그것들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뭐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뭐 등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걸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성문법이라고 하는 오피셜하게 우리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불문법 중에 가장 큰 불문법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공부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비례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했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런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누구나 지키자고 하는 원칙들, 그런 거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뭐 자기구속의 원칙, 그리고 뭐 부당결부금지 원칙, 뭐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불문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행정기본법이라는 이 법조문에서, 이 법전에서 이런 불문법의 종류들을 다 이제 법에 넣어줬어요. 비례 원칙을 행정기본법에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비례 원칙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중구난방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표현이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불문법이었지만 이제는 행정기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불문법이 아닌 이것도 성문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은 아무튼 약간의 개념 정의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애매해요. 아무튼 뭐 있습니다. 뒤에 또 이제 법학에 관련 이런 거는 이제 법에 대한 거는 어려운 이야기들은 법학자들이나 입법부나 이런 국회나 아니면 법무부나 법제처 같은 그런 전문기관들이 할 거고 우리는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는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 들어왔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불문법이라고 칭하기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불문법에 가까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행정기본법 10조에 따른 비례 원칙이란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다. 사실은 행정기본법을 가보면 조금 더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긴데 그걸 우리는 일일이 달달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문구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 지금 단계에서는 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 개념 이름을 가지고 비례의 원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린 비례 원칙이라고 하고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겠죠.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아무튼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비례관계가 깨어지면 그 행위는 아까 행정작용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수단이라고 적어놨죠. 네, 아무튼 그 수단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단이라는 용어가 좀 더 폭넓은 용어이고 근데 그 수단이라는 거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행정적인 목적, 예를 들어 공익을 증진을 한다든지 뭐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써야 되고 그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너무 과도한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뭐 불필요한 아무튼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수단을 쓰면서 반드시 이제 상대방의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와의 아무튼 이따 뒤에 설명드릴게요. 누군가에게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 어떤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행정 목적에도 부합해야 되고 너무 과도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혹해서도 안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런 게 모두 충족이 되어야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수단은 적법하게 된다 라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한다. 헌법 37조 2항 아까 전에 법률 유보의 원칙 할 때도 한번 봤었죠.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은요. 법률 유보 원칙이 아니라 헌법 37조 2항을 보려고 하죠. 여기까지 헌법 37조 2항인데요. 아까 법률 유보의 원칙을 읽을 때는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의 여기 핵심 키워드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비례의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헌법 37조 2항을 보고 있잖아요. 비례의 원칙은요. 비례 원칙은 결국 비례 원칙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건데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즉 특정한 이제 수단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공익 그런 행정작용, 행정수단 그런 수단이 목적으로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익이랑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사익 침해 이 두 개의 절대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공익이 더 커야 한다. 발생하는 공익이 있긴 한데 그것에 비해서 사익 침해가 너무 크다면 너무나 가혹한 행위가 되어버린다면 그러한 행위는 비례원칙 위반이다 라는 게 되거든요. 아무튼 비례원칙의 핵심은 이거예요. 발생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 그런 것인데 헌법 37조 2항의 문구를 다시 보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다른 말로 사익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네. 여기서 비례 원칙이 파생되는 거예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사익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어쩌고저쩌고 네.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여기서 비례 원칙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사익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고 그렇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여기서 비례 원칙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주로 보상법규에서 메인은 토지보상법이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토지보상은 그러면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것인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 뭐 자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든지 아무튼 그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소유권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토지보상법은 그 법조문 자체가 위헌인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재산권에 내재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그 본질적인 부분을 메꿔주면 되는 거겠죠. 빼앗기게 된 그 재산권의 크기만큼 고스란히 메꿔주면 되는 것이고 빼앗기게 되는 뭐 주거의 자유라든지 그런 자유를 그 고스란히 메꿔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놓으면 헌법을 어긴 게 아니게 되는 거고 그렇겠죠. 아무튼 우리 토지보상법은 사실 헌법 37조 2항 하나 더 이거랑 헌법 37조 2항이랑 또 나중에 공부할 건데 헌법 23조 3항이라고 있어요. 그 두 개의 헌법 조문 때문에 우리 토지보상법이 생긴 겁니다. 아무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만약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메꿔주는 침해를 메꿔줘서 침해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위헌이 아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헌법 37조 2항은 그런 조문이고요. 37조 2항에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법률 유보랑 비례 원칙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무튼 다시 비례 원칙으로 돌아와서 적절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했죠. 그 적절한 비례 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적절한 비례 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크게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 정립이 됐어요. 적절한 비례 관계라고 하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 첫 번째로는 적합성의 원칙. 적합해야 된다. 무엇에? 행정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그 적합한 수단들 중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침해의 것이어야 한다. 만약에 필요하지도 않은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될 걸 그 범위를 넘어서서 최소 침해를 넘어선 무엇인가를 침해를 유발한다면 그 행위는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필요성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최소 침해를 벗어나서 과도한 침해를 유발하는 행정 수단이나 행정 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뭐 그런 게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근데 왜 이게 상당성이라는 거냐? 상당하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또 법률적인 용어인데 아카데믹한 거 생략하고 상당은 저희 상식적으로 당연한 상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데 완전히 딱 좀 야매로 가르치는 것 같죠. 근데 더 이해되시죠? 딱 상식적으로 받아들일만 해야 된다. 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만 하지 않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게 상당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만 해야 된다.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아무튼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을 의도하는 공익보다는 작으면 안 된다. 적어도 공익이 더 커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그런 거고요. 이 세 가지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행정 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타겟은 행정 수단이에요. 어떤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수단이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되고 일단 유효해야 되죠. 그 수단을 썼을 때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유효하고 적합하다. 그러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딱 필요한 최소 침해에 그쳐야 된다.
최소 침해를 벗어난 정도의 침해를 유발하는 그 수단은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해서 비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수단이다.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두 개,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 수단을 사용했을 때 국민의 이익 침해가 너무 과도하고 그에 비해서는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상당하지 않아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하지 않아서 위법한 수단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는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합한 수단 중에서는 필요한 최소 침해의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최소 침해의 것들 중에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단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원칙이 비례의 원칙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비례 원칙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